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원래 현장 위주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요즘 이제 강화 건폐장 차량기 지점 및 5호선 연장 관련해서 계속 이 연구?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못 나가고 있네요. 원래는 이제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분석 동영상을 다 제작을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분량이 거의 2시간이나 되더라고. 제 나름대로 아무튼 결정판. 내용은 굉장히 쇼킹합니다. 진짜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근데 이제 그걸 올리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데,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앞질러서, 왜냐면, 그 내용대로 하면, 5호선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제 내용이, 뭐라 그럴까, 예언은 아니지만 제 분석 결과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6월 8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동산 스터디 강서방에다가 오늘 글을 2개를 쓰고 어떤 분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논란 또는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저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생각은 그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많이 방향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뤄볼 만하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쓴 글이 마곡 30평대는 언제 15억을 돌파할까? 그 강서구 대장이 마곡 엠벨리잖아요. 엠벨리의 이제 대장은 7단지거든요. 7단지, 6단지, 5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 13단지가 이제 대장급인데, 요게 15억에는 거의 근접을 했어요. 몇천만 원 안 남았어, 지금. 근데 15억을 못 넘고 있어요. 서울에 조금 이름 들어본 많은 데는 다 15억 넘는 단지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곡 엠벨리만 15억을 못 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강서구 집값이 전부 다 깔아앉아 있냐?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잘 들어 올라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금 가격을 보면 7단지는 15억을 훨씬 넘었어야 되거든. 벌써 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15억 넘는 게 안 나오지? 어떤 분은 이제 15억이 워낙 매물 부족으로 이제 로얄이죠. 로얄 매물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런 매물은 지금 16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 줄 서 있다. 대기 중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근데 15억이 찍혀야지. 그리고 이제 7단지가 중요한 게, 7단지가 15억이 찍혀야 다른 아파트 단지도 15억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강서구에서는 7단지가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나 글 썼어요. 제가 원래 글을 길게 쓰는 편인데 그냥 짧게 썼어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서 마곡 엠벨리 2025년쯤 15억에 도달하면 성공이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썼어요. 2014년 30평대 분양가 4억 3천에서 시작해 2025년쯤 15억에 도달하면 10년 사이 4배가량 오른 거니까 괜찮은 건데, 지금 엠벨리가 15억을 돌파를 못하니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엠벨리에 임대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거거든요. 그 임대하면 그 옛날 노태우 YS 정권 때, 이게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이 집중적으로 지은 15평, 17평, 19평짜리 아파트들 있죠? 도시개발 아파트, 서민형 아파트지, 서민형 아파트. 그런 아파트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 임대 아파트 하면. 그러니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엠벨리에 있는 임대는 장기 전세거든요. 이게 일정 소득 요건도 갖춰야 되고 해서 사실 중산층이라고요. 전형적인. 근데 이제 엠벨리에 임대가 많다. 한 전체 물량의 12,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마곡 엠벨리는 15억을 못 넘는다, 이렇게 까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 2013년 말 마곡 엠벨리 분양할 때 30평대 4억 3천이었는데 그때 비싸다고 비난이 쏟아졌어요. 서쪽 끄트머리라서 강남 접근성 떨어진다. 비행기 훨훨 날려 날아다녀 소음이 있다. 현안물 재생성 다 악취 있다. 임대가 절반이나 되는데 뭔 4억 3천. 그러면서 강서구 부동산 사장님들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도 마곡 5억 못 넘는다. 한계가 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곡이 5억을 넘어버렸거든요. 2014년 아마 6월, 7월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안면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 가게 딱 들렀는데 그 양반이 딱 보자마자 보고 어이 길 사장님 어저께 7단지 5억 1천만 원에 팔렸대요. 5억 3천이라고 했던가 5억 1천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마곡 집값 미쳤어요. 내가 공인중개사 한 지 20년 됐는데 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곧 6억 넘고 그랬죠. 그 무렵 때 신문 언론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곡 거품이다 꼭지다 다 그런 기사예요. 다 그런 기사. 서쪽 끄트머리에서 강남 접근성 떨어진다. 비행기 소음, 선암물 재생력 다 악취 그러면서 임대가 절반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냐. 근데 요즘에 이제 마곡 까대는 분들 여전하지만 서쪽 끄트머리나 비행기 소음 요런 얘기 하는 분들은 없어요. 강남 접근성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이제 없어요. 근데 요즘에 마곡을 까대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임대가 많아서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15억을 못 넘는다 이거예요. 처음 분양할 때는 임대가 많아서 5억을 못 넘는다 했어요. 근데 막상 5억 넘고 6억 7억 가니까 거품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15억을 못 넘으니까 임대가 많아서 15억 못 넘는다. 계속 임대가 따라다닌 거예요. 마곡 엠페지에는. 임대가 그리 문제라면 그 임대가 옛날 노태우 YS 정권 때 그런 임대도 아니고 장기 전세인데 그리고 아무튼 그걸 임대라고 친다면 아니 애초 분양가 4억 3천에서 요즘 부동산 폭등세 8년째 9년째 그래도 10억은 못 넘었어야지. 지금 15억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그 말이 성립할 수 있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마곡은 인간으로 치면 아직 12살에서 13살 정도다. 중학교 1학년 수준. 2025-26년 르웨스트 마곡 마이스죠. 원웨스트 CJ 가양공장 부지 등 이 세 개 사업비 합치면 9조 5천억 원이다. 이때쯤 돼야 한 15살. 대양, 대장 등 입주 시작하고 얼추 모습 갖추고 김포공항 복합도시 우마곡 좌계양 대장. 요게가 면모가 드러날 때쯤에 한 2030년 정도다. 왜냐면 2025년, 26년 정도에 아마 빠르면 계획대로라면 계양 대장 입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때쯤 돼야 마곡은 18살, 19살 정도 될 거다. 서울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3대 도심이거나 3대 도심에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도심이 형성된 곳이고 거기에 신축발 받으면 15억 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3대 도심이잖아요. 광화문, 여의도, 강남, 왕십리가 이 정도 되죠. 왕십리, 창동, 청량리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이런 데는 광화문 도심하고 가깝잖아요. 고덕 같으면 잠실에서 가깝거든요. 여기 한 5, 6km 될 거예요. 고덕까지. 신길, 여의도에서 가깝죠. 마곡은 여의도에서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10km. 9 내지 10km 떨어졌구나. 9 내지 10km. 저 창동상계가 광화문 도심에서 9 내지 10km 떨어졌어요. 광화문 도심은 거대하잖아요. 서울 2030 플랜에서는 3대 도심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의도 도심은 면적이 90만 평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2대 도심이다. 여의도 도심은 광화문 도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동상계는 광화문 도심에서 10km 떨어져 있고 마곡은 여의도 도심에서 1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미치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광화문 도심은 1394년 이성계가 한양 천도에 했을 때부터의 수백 년 된, 600년 된 도심이고 여의도 이쪽은 도심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강남하고 똑같이 개발됐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신길 뉴타운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여의도 도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영향을 주거든. 마곡에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그래서 마곡은 혼자 커야 된다고요. 이게 마곡의 한계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죠.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3대 도심이거나 3대 도심에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도심이 형성된 곳이고 거기에 신축발 받으면 10억 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기존 도심의 위력 저력을 느낀 게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에 대해 조선족 사는 동네 맨날 쌈만 벌어진다고 악담 퍼부어대는 사람들 많지만 그건 헛소리고 저는 이런 말 안 믿어요. 제 생각에 여의도 도심이 90만 평으로 너무나 작아 과연 신길 뉴타운의 여의도 힘이 영향을 줄까? 주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렇더군요. 신길 뉴타운 는 여의도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의도 도심의 영향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 쪽 그것도 전부라기보다는 일부에만 영향을 주더군요. 그러니까 마곡은 기존 3대 도심으로부터 아무런 버프를 받을 수 없고 혼자 커야 되는데 이제 인간으로 치면 12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즘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근데 15억 이상을 동원하려면 물론 기존 집 처분해서 종잣돈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마곡 엠벨리를 10억 주고 선뜻 사기에는 아직도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짐작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꿈나무로는 잘 컸어. 한데 꿈나무 수준을 벗어나 나중에 커서 대들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물론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마곡의 한계. 그러니까 계속 마곡이 15억 원을 못 넘는 건 서쪽의 한계다. 기본적으로 임대가 많아서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요즘 마곡 비판하는 분들의 주요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저는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져봤자 현재 답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히 끝냈어요. 근데 이제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이 15억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 매너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논쟁을 벌였는데 보통 그렇게 가면 이제 톡 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말싸움 벌어지는데 이분은 아주 매너가 좋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억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상급지는 그 이상 갈 텐데 중요한 건 마곡이 상급지인 마포, 고덕, 옥수, 금호, 왕십리 수준을 넘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사실 객관적으로 저 윗상급지 이상 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15억 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 호재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흔히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를 든다면 님께서 상급지라고 언급하신 곳들 예전에는 상급지 아니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상급지로 인식한 적 있으신지요? 그때는 상급지가 아니지만 나중에 상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요? 부동산 방에서 논쟁 벌이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당신네 동네 그 가격 가면 당신 동네보다 상급지인 곳 더 멀리 달아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들도 흔히 하는 말이죠. 부동산 가치는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3, 4년 전이면 다른 곳은 몰라도 고덕, 왕십리 그리고 이번에 신길 안 쓰셨는데 신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곳이거든요. 마포는 그때쯤이면 조금 마용성 얘기 좀 나올락 말락하건 나올 때쯤 됐겠다. 흑석이야 강남 옆이라고 해서 좀 가까운 맞았던 것 같고 옥수 별명이 뒷구정이잖아요. 압구정에서 한강 건너면 바로 옥수동이라고 크모 이것도 성수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논점을 파악을 못하신 게 저것이 상급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마곡보다는 상급지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 바뀌어요. 한 번 입지는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갑자기 마곡의 GTX 생긴다는 거 아닌 이상 일자리 호재, 기업 입지 이런 건 이미 반영된 거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단 부동산으로 20년 넘게 몇십억 벌어온 경험에서 말합니다. 15억이 넘어도 어차피 절대적인 금액일 뿐 상급자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서쪽 지리적 한계. 이분은 이제 서쪽 지리적 한계를 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3, 4년 전이면 고덕, 왕십리, 신길 등 이른바 급지라는 단어부터 안 붙였다. 그렇죠. 급지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지. 고덕, 왕십리, 신길은 3, 4년 전이면 급지 붙을 그런 근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급지의 단어가 뭐가 중요한가요? 아마 그 당시도 마곡보다 위였다는 게 중요하죠. 마곡을 폐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분 상하겠다면 사과드리며 성토하십시오.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전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부동산 카페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고 자칭 부동산 전문가란 분도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유튜브 보면 뭐라고 해요? 상급지로 가라. 지금 급지 차이 2억 3억 나지만 나중에 가면 5억 6억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3, 4년 전 마곡 vs 왕십리 vs 고덕 vs 신길 이렇게 물어본다면 진지한 답글보다 아마 비웃는 글이 더 많이 달렸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 3, 4년 안에 갑자기 부상한 곳이 많으니까 원래부터 그 급이었다고 많이들 착각하세요. 근데 이분에게 공손하게 승부 울고 3, 4년 전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난장이 똥자루끼리 누가 키 큰지 측정 대회 하냐? 이 정도 댓글 달리면 양반이고 지금 막말로 병신 육감 별 소리 다 달린다고요. 근데 그랬던 동네가 지금 확 바뀐 거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분이 급지라는 건 강남 이외에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요 근래 3, 4년 많이 오르다 보니 진입한 지 10년도 안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당장 10년, 20년 단위로만 봐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마곡이 영원히 지금 위치를 쭉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건 큰 착각인데 급지는 요동치입니다. 30년부터 쭉 살펴보세요. 안 바뀐다고요? 저도 이분 말에 동의하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급지 10년이면 확 변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다셨어요. 옥수와 마포 한강변 저희 5년 전 기준 말씀하신 어느 곳도 딱히 마곡보다 상급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 맞다고. 2008년에 반포자 입주하기 전 반포 위상에 대해 잘 아신다면 대치동 싸대기 때리는 지금의 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법도 하겠네. 반포는 영원히 대치동 아래일 거라고. 한강변은 홍수나서 사람 살 동네가 못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치동 도곡 렉슬이에요. 2000년대 초중반 버블7 시기에 강남의 대장 아파트가 도곡 렉슬 타워 팰리스였어요. 그때는 거의 15년 전이잖아요. 30, 40대인 분들 가운데 도곡 렉슬 이름 들어보신 분. 타워 팰리스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도곡 렉슬 아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때는 대치동 음마도 역시 유명했어요. 대치동이 압도적이었고 그 당시는 제가 불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반포가 이게 비빌급이 아니었을 텐데 대치동에. 근데 지금 강남의 대장은 반포잖아요. 아크로 뭐 들어가는 것들 강남 안에서도 입지가 변하잖아요. 강남 3구 전체 면적이 3,600만 평이에요. 요즘 좀 신도시 큰 거 350, 60만 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신도시 10개가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우리 보통 강남의 입지는 강남의 급지는 불변이라고 하죠. 근데 강남 안에서도 서열이 바뀌어요.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서초구 강남구 주민들이 왜 강남 3구라고 하냐, 송파구가 어떻게 강남에 들어가냐, 강남 2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꽤나 있었어요. 지금은 엘리트레파 때문에 이 잠실 분들 어깨 으쓱하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또 이 얘기하면 발끈 하셔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반박하실 분 있겠지만 이 잠실의 아주 옛날 별명이 파출부 사는 동네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다음에 GBC 있죠.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이것 때문에 미래 강남의 중심은 삼성역에서 잠실역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강남 안에서도 서열이 바뀌어 왔는데 급지가 불변이라니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제가 쓴 글은 아닌데 어떤 분이 대림경동 전망 여쭤봅니다. 이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예요. 47평 단일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540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20.06평. 저는 재건축 직접 투자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 서울 시내 안에서는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 넘어야 재건축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수익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죠. 마곡나루역까지 직선거리 한 2.3km. 9호선 가양역. 이 아파트는 다운사이징을 해서라도 재건축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강서구에. 강서구에 옛날 노태우 정권 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에 지은 이른바 도시개발 아파트, 솔직히 말하면 서민용 아파트죠. 요런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강서구에. 서울 시내에 있는 물량이 15%가 강서구에 있대요. 여기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에. 중랑구에도 한 15% 있대요. 이게 뭐겠어요? 서민용 아파트 서쪽 끄트머리 동쪽 끄트머리에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15, 17, 19평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9평 안팎이에요. 이 가양 택지지구에만 소형평의 아파트가 7,000세대 있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대림경동이 대형평형으로만 돼 있고 마곡지구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래서 살려고 한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냐 하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재건축 연안에 들어서면 이게 1993년식이거든요. 강서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위치, 평형, 구성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3종의 용적률 225%인데요. 근데 모두 대형 단일평수에서 방법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대림경동만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어 말씀하신 마이너스 재건축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여지가 많이 보이질 않는군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은 동네가 다 같이 연쇄적으로 정비에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사업성이 나옵니다. 반포나 방배동, 옥수동, 금호동, 장이동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강남이 아닌 이상 그 동네에서 나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소형평 아파트 단지 재건축 못할 거다. 경비 안 된다. 근데 대림 경동만 혼자 재건축해봐야 나홀로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인데 뭔 큰 효과가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군요. 저도 해당 단점을 보고 판단을 했네요. 주변도 함께 정비되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니다. 여기가 못하면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도 더 이상 재건축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지 지분 많은 것은 재건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야 수익성이 많이 난다. 옥수동은 된다. 금호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다 성동구조고 장이동도 된다. 근데 가양동은 공공재개발, 재건축 제가 16년도부터 연구해둔 방식인 역세권 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양동 주변은 소형 위주의 단지가 너무 많고 임대 비율 또한 너무 높습니다. 거기에 공공 재건축까지 해서 임대를 또 공급해버리면 가양역 일대는 임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고착화됩니다. 오히려 가양동 정비가 주변 시너지 효과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촌과 일반 지역은 한끗 차이입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느냐 아니냐로 간단히 결정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 너무 유념치 마세요. 저는 이분 이 발언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대림 경동 아파트 자체는 재건축 가능할 수도 있다.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근데 주변이 다 소형평형 아파트 아니냐. 이거 공공 재건축 재개발 해봐야 어차피 또 공공 임대 물량 잔뜩 들어가고 결국 임대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부자인 사람들이 몰려와 살 리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주변과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이게 이 양반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분이 든 게 임대였잖아. 임대. 앞에서 살펴봤죠? 마곡 엠벨 초기 뭐라고? 왜 근본적 상승이 어렵다? 임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공공재건축 저도 많이 연구해 왔던 분야인데 강남이나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은 사실 공공재건축 절대 안 합니다. 결국 공공재건축으로 임대 비율이 높아지는 곳들은 재건축을 가능케 할 자금의 흐름이 부족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네는 부촌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촌과 그렇지 않은 동네의 경계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촌은 앞으로도 계속 부촌이고 부촌과 부촌이 아닌 지역의 격차는 더 커진다. 방금 앞에 전에 저하고 논쟁 벌였던 분이 뭐라고 하죠? 급지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무슨 불패 같죠? 지금이야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 투자러시오 이렇지. 아직 사회, 경제, 문화 요인으로 분위기 사그라들면 또 금방입니다. 이분은 지금 유동성 때문에 서울 시내에 1급지라 할 수 있는 강남, 여의도, 그다음 성동구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도 나대고 있지만 이 양반 2035년이면 유동성이 확 찌그러들거나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가면 이런 1급지 빼놓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 이 주장이세요. 그러니까 입지 불변이고 입지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진다. 이게 이 양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님하고 생각이 다르다. 예를 들자면 잠실이 옛날에는 별명이 파출부 사는 동네였던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팔자가 달렸다. 마곡도 처음에는 서쪽 끄트머리가 뭘 이랬는데 지금은 적어도 끄트머리 소리는 안 듣습니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님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이것도 기존의 선입견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강남 얘기를 꺼냈어요. 이분은 오지랖 부려서 죄송하지만 계속 매너가 좋으세요. 마곡지구 주변은 광화동, 가양동, 염창동, 공항동 일대가 재정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시는데요. 일단 주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의 물량 공급 영향도 엄청 무시 못한다. 이 3기 신도시 신축 물량이 쏟아지면 이런 강서구에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 재건축 재정비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재건축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2035년이면 주택의 신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서울 수도권도 빈집 이슈가 될 것이다. 인구도 줄고 유동성도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숟가락을 하나 사놓아도 오르던 팽창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정체의 시대를 거치면 곧 축소 시대가 도래한다. 저는 또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강남 얘기를 했어요. 2035년을 수도권 주택의 신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2035년쯤이면 강남 불패는 과거에 말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입지는 불변하고 계속 입지 사이 격차는 벌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저는 2035년쯤이면 강남의 전성기는 상당히 끝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도 서쪽에 살지만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부촌의 지도는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서부 쪽이 용을 써도 강남에서 시작하는 경부라인 산업벨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어처구니 없게 서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한요. 안타깝게도 부촌의 지도는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듯이. 자,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촌의 지도는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앞에 분 말했죠? 급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을 얘기하면서 강남 개발이 1970년 초반 시작됐는데 강남 아파트 값이 1997 외환위기 발생할 무렵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넘사벽으로 벌어진 건 2000년대 초중반 버블 세븐 시기입니다. 한데도 사람들은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인 것으로 착각하죠. 즉 강남은 1970년대 초 개발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지역과 넘사벽이었던 것으로 착각한 거죠. 부촌의 지도가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도 흔히 하는 말인데 이건 사람들의 흔한 착시입니다. 강남만 해도 불과 20년 사이 갑자기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비록 1980년대 압구정 현대 청담동 고급주택가 등은 유명했지만 제가 강남 얘기 나오면 꼭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남은 애초부터 태생이 달랐다. 강남은 애초부터 다른 지역보다 넘사벽의 격차를 보였던 곳이다. 꼭 이렇게 주장들 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는 하드디스크에 아예 폴더 만들어서 저장해놨어요. 1990년 2월 16일 서울 아파트 시세. 여러분 영상 정지시키고 한번 쭉 보세요. 강남 아파트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놀라실 거예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이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강남이 이랬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입지는 불변이다. 등급은 급지는 불변이다. 빨리 상급지로 가세요. 좀 영끌해서 상급지로 가는 게 지금 당신 집의 급지와 그 상급지의 격차는 2, 3억 나지만 나중에 가면 5억, 6억, 10억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영끌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10년이면 부동산 급지가 확 변해요. 그러면 이제 강남 얘기가 나오면 강남은 왜 이렇게 집값이 높은가 하면 민도가 높아서 주민 자질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이 요겁니다.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밭을 가는 농부. 뒤편으로 현대아파트 공사장이 보인다. 77년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건설 부지에서 차량 시범을 보이는 모습. 제가 농민들 이런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간의 인식을 갖다가 한번 제가 반박하는 거예요. 강남이 이랬던 곳이라고요. 이렇게 논쟁이 끝나고 난 지 몇 시간 지나니까 우리 매노라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우리 강서방의 데이터 달인입니다. 이분이 2018년 당시에 그 논란이 붙었던 지역의 실거래가를 올리셨어요. 고덕이죠. 고덕 34평 뭐 대충 10억에서 11억 사이네요. 고덕. 그 다음에 마곡은 여기도 되게 10억에서 11억 사이. 7단지가 이제 빠져 있는데 7단지가 좀 더 높았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7단지는 거래가 많이 없어요. 마곡지에 살던 그 원주민들에게 다 입주권을 줬는데 이분들이 거의 잘 팔질 않아요. 그래서 MBL 7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신길 뉴타운 여기도 2018년에 대개 10억에서 11억 왕십리네요. 왕십리는 10억에서 11억인데 여기는 7, 8월에 좀 더 많이 뛰기 시작했네. 12억대 나오고 9월달이 13억대가 나오네요. 왕십리는 그때 좀 이제 많이 치고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감자다리님 강서방에서 자주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3, 4년 전에 고덕, 신길, 왕십리는 마곡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2배씩 높은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셨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말이 맞았네, 틀렸네 이걸 주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데이터 보니까 이겼네, 졌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생각은 이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중간에 등락이 있고 기세 좋게 올랐다가 부동산 하락기에 반납해버리고 무엇보다 반납해버린 뒤 다시 회복해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건 뭐 비극이죠. 2000년대 초중반 버블 세븐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됐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 폭등론, 폭락론 이 둘의 대립이 심해요. 여전히 폭등론자가 많지만 뭐 폭락론자들도 등장하면서 뭐 둘이 치열하더라고요.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폭등론자와 폭락론자의 대립이. 이 두 분들을 보니까 제가 좀 세분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저 양극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기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뭐 계속 오른다거나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중간에 등락이 있다고요. 따라서 폭등론이나 폭락론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듯이 언젠가는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10년 넘게 계속 오른 경우도 없고 10년 넘게 계속 내린 경우도 없어요. 길어야 한 7, 8년? 8년 정도일 거예요. 8년 정도. 올해까지 오르면 9년째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 기본 입장은 부동산 가치 투자론이에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영끌하지 말고 보유하면 결국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라 마라 그 말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본인 판단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물건 사도 괜찮아요. 단 영끌으나 하면 안 돼요. 하락기 오면 멘탈이 붕괴해버린다니까. 부동산 가치 투자를 하려면 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입지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낮은 가격이지만 이후에 재가치 찾아갈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